아까 일부도 그렇고요. 이병태 TV에 제가 게스트 스피커 하면 꼭 전화 주시는 분이 있어요. 사전에 시나리오 없나요? 절대 안 드립니다. 그리고 비틀 오프라인 우리 미팅할 때도 이제 토크쇼를 하는데 사전에 입 안 맞추냐고 그러신 분이 있어서 저는 동성연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 그리고 절대 바람도 안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입을 안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사전 시나리오가 없이 제가 애독하게 프롬프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미리 숙제를 드렸는데요. 내가 책을 썼으면 이따위로 안 쓰겠다. 제 책을 읽어보실 시간이 아직 충분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한국의 반재벌 반기업 정세에 대해서 뭐 책에서 얘기한 것 중에 부족한 거 또는 동의 안 하는 거 아니면 우리 그 국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이슈인데 빠졌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조언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뭐 아까 박수 많이 치셨는데요. 저는 요새 윤희숙 의원님을 보시면 바이런 생각이 나요. 그죠? 바이런이 I woke up one day, one morning, found myself famous. 아침에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더라. 저는 유연회 가가지고 참고인으로 갔다가 1시간 요거도 먹고 유명해졌거든요. 제가 의원님 자식입니까? 그랬다가 근데 어떤 분은 5분 연설하고 유명해지시죠. 훨씬 더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우선 윤 의원님한테 그 신데렐라가 되신 바이런 수준에 올라가신 우리 윤 의원님부터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어리버리하고요. 이제 원래 국회에 들어온 지 지금 2달밖에 안 돼서 좀 어리버리했는데 이번에 5분 연설은 사실은 저는 임대차법이 굉장히 잘못될 걸 알고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많이 했는데 당에서는 사실은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하지를 못하고 저한테 그냥 기록을 위해서 자유토론이라는 거는 사람이 원래 다 나가고 없을 때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파트 포유 선생님이 그거를 유튜브를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날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다음날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여름이니까 삼계탕 먹고 오자 그래서 나갔다 왔더니 갑자기 네이버 실검에 오른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더 놀랬죠.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제가 송혜교 현빈보다 더 위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갈무리를 해가지고 갑오로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은 뭐 제가 워낙 병아리 정치가고 지금은 요 며칠은 뭐 기자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받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책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어차피 며칠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문제를 지금 아젠다를 터뜨렸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부터 이제 휴가였거든요. 근데 이병태 선생님께서 오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지금 어디 지방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병태 선생님이 보통 때 제가 되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오려고 하면서 하나 확인을 드렸어요. 제가 가서 이병태 선생님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되게 딴지를 걸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환영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뭐 얘기가 계속 돌긴 돌겠지만 제가 오늘 오시는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좀 딴지를 많이 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돌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안을 내놨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나왔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기업 경영 활동을 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드는 느낌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 기업을 더 죄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는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이게 기업들한테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왜냐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는 순간은 백신이 나와야 되고, 나온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백신이 굉장히 많이 퍼지는 순간까지가 돼야 의료적인 위기가 종식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얼마나 갈지 사실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몇 가지 산업은 완전 아작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산업들이 아작이 나고 사람들이 밖에 잘 나다니질 않으니까 그 굉장히 많은 그 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망할 산업들이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기업들이 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정말 많은 걸 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만 있어다오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상법 개정안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도 아니고, 아니 의원 입법도 있지만 정부 입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가. 그걸 보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 국면에 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더 타이트하게 조이고 뭔가 더 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굉장한 이데올로기적인 그 뭐랄까요, 지향이 강하지 않으면, 지금은 사실 그런 걸 할 때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 생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국면에선 그렇게 할 때가 아닌데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심한 얘기들을 막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국민들한테서 나오거든요. 그게 그 정책 서클만의 이데올로기와 그 정책 서클만의 에너지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난 십수년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거고, 그것에 반대되는 뭔가 좀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한 거죠. 저는 그건 뭐 그러니까 저부터 책임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그 생각과 담론의 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불거졌는데, 그 담론의 싸움이 불거질 때 한쪽의 기둥들이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각이 이미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쪽에 있는 자유주의적인 그 시장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라고 생각을 해도 저쪽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가 있는 것은 그 지지 기반들이 넓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반성을 좀 많이 했죠. 특히 시민사회들도 그렇고, 우리 사실 좀 자유주의적인 시민사회들은 힘도 없고, 왜냐하면 그동안 되게 안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충격이 왔을 때 확 무너지는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반성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우리 그 이병태 선생님 쓰신 책을 보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싸울 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게 근거가 없는 되게 세된 목소리로 우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 유튜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는데, 선거 후에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공부를 하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그런 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나 보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담론적인 그 구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벽돌이 될 것 같고요. 학문적으로도 왜냐하면 저는 많은 분야를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야를 되게 이렇게 넓게 얇게 아는 사람인데,
이때까지 쌓아왔던 것에 굉장히 미싱 블락을 이번에 만들어 주신 거라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나라면 이렇게 다르게 했을 거다 이런 얘기는 다음 라운드에서 지금은 일단 칭찬으로 하고 어떻게 칭찬 금방 하고 또 그 얘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은 칭찬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회가 오면 그때 좀 딴지를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의 그 문명 바람을 쐬가지고 하여튼 발언도 레이디 포스트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곽은경 실장님은 저 다들 그렇지만 정말 소중한 동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식 네트워크의 이사로도 도와주시고 있고 또 우리 컨슈머 와치 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같이 일을 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은 저는 그 학자로 살았지 시민사회 활동을 해보거나 길거리에 나와본 적이 최근에였기 때문에 우리 곽 시장님, 곽 박사님은 아주 그쪽에 또 발도 무지 넓으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자유파의 그 중간 허리 중에 코아를 이루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유기업원에 계셔가지고 기업문화 실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업문화라는 게 기업이 내부의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 그 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일하고도 상당히 부합이 많이 될 거라고 돼서 정말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 시각에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책에 대해서 비판해달라고 하셔놓고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네, 말을 못하겠네요. 네, 곽은경입니다. 네, 저는 이병태 교수님과 컨슈머워치라고 하는 소비자 단체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병태 교수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경제지식 네트워크에서도 같이 이제 설립 때부터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와서 근데 행사에서 가장 놀란 것은 저희가 이제 김영훈 사무총장이랑도 지금 저희가 쭉 경제지식 네트워크에서 여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간 교수님께서 별로 이렇게 유머 코드가 그렇게 없으셨어요. 우리 사모님도 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토크를 하다가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교수님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잠은 언제 주무십니까? 이러면 아유 제가 몸이 세 개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네. 잘 만큼 잡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개그를 못하고 저희 우리 그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근데 요즘 몇 년 사이에 봤더니 우리 교수님께서 거의 책은 안 쓰시고 개그만 연말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다음 책도 그렇고 그 다음 책도 그렇고 좀 더 이제 재미있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기대가 됩니다. 또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태극당이라고 여러분 식당 아세요? 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죠. 그 빵집이죠. 네, 빵집. 그 빵집이 100년 식당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마다 이제 100년 식당을 선정을 하는데 이 식당을 보니까 1946년에 빵집이 생겨서 지금 무려 3세가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영선 장관님께서 100년까지 하라고 100년 가게라고 현판식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빵집은 3대 세습을 해서 3대 경영을 해도 괜찮고 100년씩 하라고 응원하면서 왜 우리 대기업들은 안 될까? 네, 이런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 우리 교수님께서 저희가 폭행을 많이 당하죠. 팩트 폭행, 그죠? 교수님께 이런 팩트 폭격기 이병태 교수님께서 엄청난 데이터로, 그죠? 왜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반기업 논리가 무슨 문제인지를 상세히 짚어주셔서 때마침 우리 우파가 매우 어려울 때 좋은 책을 내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책 2쇄 지금 찍혀 있다고 하는데 10쇄, 20쇄까지 쭉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아까 제가 뭐 우리 최 원장님 설명드렸는데 자유기업원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중요한 자유주의,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시는 띵크탱크고 거기에 수장을 맡고 계시고 이 정부로부터 정말 이제 탄압 아닌 탄압을 받으시면서 지금 어려운 살림을 해가시는데 엊그제 찾아뵀을 때 재정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하여튼 서가를 가득 채우는 그 많은 책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책을 많이 쓰신 그 선배 저자로서 좀 따끔한 그 조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승래입니다. 네, 제가 책을 조금 많이 쓰긴 했어요. 막 있는데 그 책이 이렇게 책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제 방에는 이제 제가 자유기업원은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데 이제 손님들이 자주 오시고 그래서 늘 책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따라 또 제 책도 이렇게 있고 교수님 책을 제가 또 나오자마자 그 주문 예약을 걸어서 이제 바로 사가지고 이렇게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손님들이 와서 자꾸 이상하게 교수님 책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제 책도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책은 그 심지어 얘기하다 말고 목차를 이렇게 막 넘겨보는 거예요. 아이 그냥 갖고 가시라고. 그냥 갖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이렇게 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책 처음 받았을 때는 제목 딱 보고서 야 저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게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 사실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보면서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차를 넘겨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갑자기 목차를 보면서도 저도 깜짝 놀란 게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딱딱딱딱 써 있으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하잖아요. 정말 속이 다 후련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지식인 사이에 사실 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점잖게 불러 얘기하고 점잖게 은근슬쩍 넘어가고 사람 이름 거로 안 하고 대충 얘기하는데 교수님은 분명한 메시지로 분명하게 그 말이 왜 잘못됐는지를 딱딱 꼬집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책을 보고서도 목차만 봐도 확 이해가 되고 또 그 사람들 한 사람들한테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 주장했는지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역시 교수님의 이 직구 실력이 참 대단하다. 역시 직구, 이 돌직구가 들어가야지 이게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구도 역시 직구 잘 던지는 투수가 유명한 투수인데 그리고 멋진 투수인데 교수님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책도 그 교수님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해서 직구로 들어가 버리니까 책을 보는 사람들도 이거 안 읽어볼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확 갖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제가 몇 번 손님들한테 제 책이 밀린 거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야 정말 멋진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여기 우리 연구실도 이렇게 비축해서 오시는 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오신 분들이 또 한 분 한 분이 책을 이렇게 서가에 많이 꽂아놓고서 이제 다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오셨는데 저는 책을 제 철학은 그렇습니다. 서가에 꽂아놓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꽂아서 바로 그 필요해 보이는 사람한테 주자주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 3권 사셔가지고 꽂아놨다가 좋은 사람한테 바로 주세요. 왜냐면 그 책은 꽂아놓는 게 묘미가 아니거든요. 뭐 제가 쓴 책은 꽂아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 한 10권 정도 사서 이렇게 꽂아놓으시는데 교수님 책은 3권을 사서 적어도 2권 이상은 다른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세상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 왜? 세상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본인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그 주변에 같이 사는 가족들이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한테 꼭 읽어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국민연금처럼 내 삶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책이 미래를 바꾸지 않습니까? 아까 그 하이에크 바로 맞춰주셨는데 아니 바로 맞춰야 안 거네. 미제스도 나오고 맹글스도 나오고 엄청난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자기기업의 첫 번째 이미지의 하이에크를 맞추셨는데 그런 분들의 메시지가 그거지 않았습니까? 사상이 미래를 바꾼다. 그죠? 왜? 근데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좌파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고 기업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인데 그 방향성을 잘 가지려면 이 생각의 핵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잘 가져야 되는데 그 책이 결국 그런 메시지를 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책 정말 멋있다 그리고 돌직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책이 나왔다라는 생각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소개가 필요 없는 우리 정규재 대표님이 지금 제가 뭐 마음속으로는 공저자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 중에 좋은 부분은 제가 쓰고 잘못된 부분에 정규재 주필님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거절론이는 사실을 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을 말할수록 이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되는 게 없는 게 벌써 이게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신문사 그만두고 나서 꼭 하고 싶은 것이 몇 권의 책을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뭐 기자할 때 쓴 거는 이제 현장 얘기 중심으로 많이 쓴 거고. 그래서 기자를 이제 그만두고 언론사 그만두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꼭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바로 그 책을 쓰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식민지배 시절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쭉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막 책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이영웅 교수께서 이게 한일 종족주의를 처음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근데 책을 보니까 내용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팔았습니다. 팔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꽤 그래도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잖아요. 그 열심히 팔면서 책을 가만히 보니까 요거 내가 다시 써도 되겠다. 역시 교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 지금 하나 이제 다 꼽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해가 바뀌어서 올 들어서 이제 더군다나 4.15 총선이 엉망이 되는 바람에 이제는 이 경제 문제를 얘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법, 공정법을 본격적으로 손댈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그동안에 여러분들 TV를 잘 안 보시니까요. 사실은 제가 이 TV 토론 같은데 이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심야 토론 제가 KBS, MBC의 비정규직이잖아요. 무슨 TV 토론 무척이나 나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 비정규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도 재벌 문제 가지고 너무나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들이 이제 본격으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내가 태클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병태 교수가 또 책을 턱 낸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정말 되는 게 없다. 야, 정말 되는 게 없구나. 그 지금 이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팔아야 돼요, 이게. 이영훈 교수 책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고, 이병태 교수 책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그 제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되는 일이 없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곡을 치고 있습니다. 곡을 쳐놓고 있어서 이 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클 샌델 책이 100만 권이 팔리면서,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요인들이 쭉 있어 왔지만, 마이클 샌델 책이 100만 권이 팔리고 벌써 존 롤즈가 논술 시험에 등장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논술 시험은 존 롤즈가 20년 전부터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이 대중 레벨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운동의 전선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화운동에서 늘 깨져왔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 2, 3년 동안 유튜브 하나 가지고 이제 조금 교양의 프론트가 만들어지나 했더니, 이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전혀 엉뚱한 삼천포로 빠져버려가지고 굉장히 저는 마음속으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반일 종족주의는 십몇만 권이 팔렸으니까 내가 50만 권은 팔 수 있는 책을 또 쓸 거다. 그 이번에 재벌 얘기 또 이병태 교수님 쓴 것도 어떻든 내가 10만 권은 팔아야 되는데, 10만 권을 일단 먼저 팔은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잊어먹을 만하면 내가 50만 권 팔 수 있는 책을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와서 어떻든 우리들에게 성역의 하나를 멋지게 무너뜨린 것처럼, 재벌 문제 이것도 우리나라의 일종의 신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멋지게 일각을 무너뜨려 놓으면 제가 이제 다음에 50만 부 파는 책을 만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릴 테다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년부터 되는 게 없는데, 어떻든 일단 이병태 교수님 책을 10만 권은 팔겠다. 팔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2권의 책을 제가 써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쓸 수 있는 저널리스트 출신만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웃는 목소리로 저널리즘만이 쓸 수 있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제 문제가 마치 정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써요. 그런데 사실은 정의 문제야말로 우리가 정면에서 주장할 수 있는 프론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런 논리를 우리가 개발하지도 않고
이 근대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 놓은 게 결국은 정의로운 시스템이거든요. 만들어 가는 방향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루간 정의의 결과물들이라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낸 정의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이에크 선생이 가르쳐 준 길대로 또는 그것을 한국적으로 더 변용하는 그런 프론트가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모두의 그런 지적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다. 그래서 이 작년에 이영훈, 올해 이병태 이런 분들이 정말 멋진 이 전선들을 구축해 주셔서 그래도 이거는 너무나 큰 진전이다. 저는 사실 속으로 너무 다행이다. 내가 조금 더 해보겠다 이런 욕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이병태 교수님하고 제가 쭉 이제 정규제 TV 시절부터 쭉 이제 이런 작업을 해왔고 다 제가 배출한 분들이잖아요. 이병태, 이영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이영훈 교수님도 그 정규제 TV 시절에 오셔서 그 환상의 나라, 일루전의 나라 해서 이제 그 반일 종족주의의 그 사실은 이병태 교수님도 그렇고 이영훈 교수님도 처음에 그거 깨고 나오기를 굉장히 주저하셨어요. 굉장히 그 깨고 나오기를 주저하셔서 제가 사실은 이병태 교수님은 그렇게 많이 주저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이영훈 교수님 처음에 모실 때는 제가 굉장히 주저하시는 분을 막 팔을 비틀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당신 뭐 하냐 배워가지고 하자 하고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그때 그걸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떤 순간에 이영훈 교수님이 이제 용기를 내셨어요. 제가 이제 고립무원으로 무슨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지도 않으면서 제가 이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막 들이붙으니까 본인이 이제 약간 미안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야, 네가 뭐 그렇게 고생하면 나도 같이 고생하겠다 하고 이제 얼른 뛰어오셨고, 그 사실은 이병태 교수님은 약간 저로서는 약간 끝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TV 토론 다니면서 뭐 상속 문제 별별 재벌 문제를 다 토론하다가 나중에는 김갑수 이런 애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토론계를 떠나야 되겠다 하고 떠나고 나니까 이제 이제 진짜 선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병태라는 진짜 선수가 딱 나와주니까 저는 막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그 바보들하고부터 나중에는 김갑수가 토론 상대라고 나오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떠났는데 다행히 이병태라고 하는 진짜 강타자가 4분 타자가 딱 나오니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제 어떻든 이제 1단계 결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로서는 너무 즐거운 그런 오늘 모임입니다. 그래서 뉴스 해설만 너희들이 해라. 저녁 뉴스는 너희들끼리 해라. 그러고 다 집어치우고 첫 한 라운드가 돌았는데 전부 이렇게 격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최 원장님은
출판사 사장님하고 친척 관계가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이 될 정도의 그 책 마케팅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기 뭐 마이크 잡은 사람이 이제 마음이니까 제가 우선 이제 뭐 제가 책에서 반기업 반재벌이 반기업이고 반기업 선동이 결국 반시장주의 선동이고 뒤 뿌리 속에는 사회주의적인 생각, 국가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 윤 의원님이 최근 싸워주신 부동산도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불로소득을 악마화하는 거 이런 거는 다 막스의 그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시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조지 이스트가 그렇게 많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지대추구 임대료가 다 우리가 지대추구에 하는 지대인 줄 아는 이런 몰상식들이 마구 나오면서 이게 경제학의 기본 상식 그러니까 지대추구니까 지대 부동산에 관한 건 다 지대추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뭐 금융회사의 대부분의 융자가 부동산 대출인데 금융하고 부동산을 분리해 이제 이 정부는 집값을 껌값 정도로 내릴 수 있는 재주가 있는가 봐요. 그러면 현금으로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들 그것도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 일가구 원칙을 세우겠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전에는 누군가는 세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일가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희한한 사람들이 마구 있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이 다 뿌리가 비슷한 이념에 너무 눈이 씌우니까 상식이 없어지는 논리가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아까에 이어서 뭐 정말 책을 비판해 주셔도 좋고 못다 숨겨놨던 얘기를 지금 해주셔도 좋고 이 반기업 반재벌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다른 이슈들은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더불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컨 라운드를 돌고 제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 여러분 혹시 플로어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다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에 계시니까 저 아니더라도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요번 라운드 돌고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또 제가 모르던 것도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저는 이제 휴가 하루를 투자한 것이 별로 아깝지 않은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반기업적인 정서를 굉장히 본인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산 수단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아까 막 직접적인 이름을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분들의 이제 논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는 굉장히 특이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기업 통제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다라는 두 가지 축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는 너무 다른 나라에 예가 없는 아주 독특한 괴물 같은 것이고 본인들이 지금 구상하는 정부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책에서 선생님이 해주신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축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다 있다. 이게 별로 그렇게 특이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많은 몇 가지의 내용들이 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쁘냐라는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독특한 부분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기업 지배구조라는 게 정답이 없는 거다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거지만 그거를 이제 사례로 보여주신 거죠. 실제로. 이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지 그게 어디 있겠어. 제가 되게 존경하는 경제학자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장 좋은 기업 지배구조란 그 기업이 잘 되게 하는 지배구조가 베스트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지배구조는 뭐냐?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기업 지배구조인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 없는 기업 지배구조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든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따라 배울 일이지 그것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물며 지금 선생님 책은 그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지배구조라는 게 괴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라서 뭐 그거는 그거대로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뭐 괴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리를 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이거는 뭐 이 책의 모질한 점이 아니라 아마 다음 프로젝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축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그 규제의 성격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듣긴 했는데 그게 쌓여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연구가 제대로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얘기는 이제 학술적인 얘기고 그러면 다 덮고 제가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조금 뒷부분에 다뤄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내용이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자 그럼 우리나라에 뭐 이제 재벌이란 말 자체를 사실 별 쓸 필요도 없지요. 대기업 집단 뭐 대기업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냐? 라는 질문에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좀 무식한 비판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거대로 매우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보다 큰 차원에서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정부와 대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그냥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그래요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미 그걸 봤잖아요. 뭐 이유가 뭐든 삼성이 최순실한테 말을 줬고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죠? 그러면 그것의 본질이 뭐냐?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뭐가 변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저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의 포인트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 정치와 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거고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무식한 방식으로 계속 이런 걸 규제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문제 자체는 틀렸다라고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굉장히 복잡한 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 더 이것을 생각해보고 뭐를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앵글의 답이 있을 수 있고 그 답들은 단순하게 뭐 이걸 고쳐야 된다 저걸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터치가 됐으면 아마 이병태 쌤이 이
기업 지배 구조를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뭐랄까요, 띵커로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터치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논쟁을 하면서 그 새로운 좀 높은 수준의 논쟁이 또 촉발이 되고 이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그 재벌에 대한 원성이 생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72년도에 놀라운 그 세계 경제의 도전을 맞아서 재벌을 만들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삼성이다, 현대그룹이다 하는 기업들의 비서실이 만들어지는 것이 73년 10월 달입니다. 일제히 그때 계열사들이 쫙 만들어져서 그때 부르기는 기차재벌 이렇게 불렀습니다마는 기차재벌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그 소위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를 주면서 자본주들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말하자면 대기업의 오너들이 일반 근로자들보다도 물론 세금 총액은 많지만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73년에 적용되었던 세법 개정이라는 것이 기업의 창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준 겁니다. 물론 특정 기업에만 준 것은 아니죠. 누구든지 그 조건을 충족하면 특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재벌에 대한 실패자들의 적대감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게 소위 박정희 대통령의 치세 내내 그 재벌에 대한 공격과 적대감의 원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벌은 특혜로 자라났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그럼 어떠냐면, 다른 나라들도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세법 개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어떤 기업에 A 회사가 B라는 자회사를 A-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투자가 잘 되어서 배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배당이 들어오면 배당까지 해서 법인 소득세를 더 내야 되는데 너 기업 잘 만들어서 배당 받을 정도로 기업 경영을 잘했으니까 그 배당액만큼 원 A 회사가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것을 오히려 면제를 해준 겁니다. 세액공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특혜를 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밑에 전기, 전관, 부품 쫙 계열사들이 만들어진 게 73년입니다. 그러니까 72년에 8.3 조치로서 세제 개편을 하고 그게 이제 73년부터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이거 기업을 무조건 계열사를 많이 늘리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제히 기차 재벌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보고한 거를 그러면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 소위 60년대 후반 70년대의 고도성장은 없는 겁니다. 그 고도성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 니체가 얘기하는 식으로 일종의 그 곱사등 같은 게 되어버린 거죠. 인식 자체가. 그래서 특혜로 성장했다고 하는 주장이
쭉 거슬러 가면 요즘 좌익들도 공부를 안 해요. 좌익들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재벌은 특혜로 성장했다고 막 주장하는 애한테 무슨 특혜로 성장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저도 별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 좌익들이 막 재벌 특혜로 컸다고 주장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무슨 특혜였니? 하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좌익들도 정말 공부 안 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만은 그런 역사적 뿌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벌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이 예를 들어서 마이클 샌델 같은 애들이 부자라고 스트라디바리를 가져가면 되겠는가? 스트라디바리는 오로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멋진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 그 주자가 가져가야지 어떻게 부자라고 해서 스트라디바리를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뻘거죽죽하게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 젊은 애들은. 그럼 제가 마이클 샌델한테 한마디만 더 물어보면 돼요. 그래, 네 생각에는 그 더 바이올리니스트가 누구라고 생각해? 야, 이 자식아. 그럼 니는 그 더 바이올리니스트가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네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어떻게 정하지? 라고 한마디만 더 물어보면 완전히 그 주장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주장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추가 질문을 절대 안 하죠. 맞아, 부자라고 해서 스트라디바리를 가져가면 되냐? 응? 스트라디바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 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을 거야? 없거든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스탈린이 저기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인민배우, 인민연주자. 그래, 결국 니는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야. 니는 네가 정해주고 싶지. 니는 네가 위원회 만들어서 네 주장으로 정하고 싶은 것일 뿐이야.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부자들이 스트라디바리를 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주자에게 주잖아요. 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스트라디바리의 아름다운 선율을 여러 주자로부터 들을 수 있죠. 인민 주자만 아니라도.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재벌의 공격하는, 예를 들어서 뭐 실명을 얘기해 죄송합니다만 뭐 우리나라 패션 유명한 회사들이 들어 있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 만나서 막 LG 패션, 삼성 그 옷 만드는 뭐죠? 그 삼성 패션을 욕을 해요. 대재벌 개자식들이라고 억수로 욕을 합니다. 근데 그 회사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노스페이스 이런 하청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걔들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간단합니다. 노스페이스나 이런 유명한 나이키나 뭐 이런 애들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딱 하나 정해주세요. 그 새끼들은 더 해. 그걸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삼성 재벌, 뭐 삼성 패션, LG 패션 요걸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듣기 민망할 정도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 그 이익 뺏어가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욕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회사가 어디 다른데 뭐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되었어요. 뭐 부품을 중소 납품업체들이. 그럼 그 회사는 어때? 이러면 그 새끼들은 더 죽여 이런. 어쩌라는 거야 그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는 저 책을 보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항상 옆자리에 계신 분이 펜앤마이크 뉴스를 보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옆자리에서 뵀는데 오늘도 또 옆자리에서 뵙네요. 네. 어느 날은 제 여의도 홍목빌딩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규재 주필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펜앤마이크 뉴스 크게 들으면서 가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오늘 네, 정규재 주필님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네. 네. 오늘 그 이병태 교수님 책을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읽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병태 교수님이랑 우리 뭐 대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이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가 이제 상속세 폐지 운동인데요. 지금 보면은 기업이 이제 왜 불법 행위를 하고 뭐 순환 출자니 일감 몰아주기니 각종 여러 가지 그 불법 행위들을 하는 것들, 편법, 불법 해서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그 감옥 그 담장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늘 경영을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단 하나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일군 기업을 내 자식에게 줄 수 없어서 단 하나 때문에 우리 경제 전체가 이렇게 꼬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경영권을 물려주려면 65%의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3세까지 가면 절대 기업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을 고치지를 않으면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런 불법과 편법의 위험에 도사리게 되고요. 뭐 지난해 뭐 최순실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들도 다 이 상속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의 책을 읽은 이 독자들과 교수님과 함께 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상속세 폐지하는 이 운동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기업을 상속을 하는 게 부를 되물림하는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영 노하우도 있고요. 중요한 기술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단지 돈만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속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도 엄청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 65% 너무 가혹하죠. 스웨덴도 좌파 정부에서 상속세 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 하셨던 우리 강금실 변호사께서도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진보 정부에서 상속세 폐지를 해야 사회 전체적으로도 불만도 없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상속세를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힘을 좀 합쳐서 이야기를 해야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기업을 위한 것, 뭐 2세, 3세 경영자를 위한 게 아니라 친기업적인 게 가장 친노동적인 그런 정책이죠. 우리 전체를 위해서도 이 운동이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교수님 그 책을 읽은 소감은 네, 상속세 폐지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규재 주필님이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정의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도 정규재 TV에 나가서 그 책 자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금 그 광고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고로 책 제목은 자본주의가 정의로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 자본주의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사는 세상을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 우리가 사는 방식이 사실 이게 굉장히 정의로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책을 기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런 책의 그 내용은 사실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카이스트 대학교는 아마도 그런 면에서 보면 창의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공부를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새롭게 문명화된 새로운 협력 질서체를 만든 게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과거하고 똑같으면 새로운 게 아니죠. 우리가 BTS 보고 놀란 게 뭐예요? 그거 글로벌한
가수가 나왔는데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기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놀랍고 전 세계가 환호했던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깜짝 놀랐었던 거잖아요. 그건 기존의 질서나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라서 아주 기형적인 거고 본질이 돌연변이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업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아주 올드한 틀딱이라고 하죠. 과거 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새로운 방식을 보면 아우 저걸 어떻게 노래라고 그래? 저런 건 정말 말도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주의 생각, 좌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히려 그런 그 틀딱처럼 하여튼 그 과거에 얽매인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의 본질이 뭘까 찾아보면 굉장히 본능적 사고예요. 우리가 이성과 감성과 그리고 새로운 창의력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문명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저는 기업이 이해하려고 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일 수밖에 없다, 본질이. 그리고 그것을 기존의 틀로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부분 허가제지 않습니까? 등록제라기보다 허가제인 사람이 많아서 가가지고 관공서 가서 이런 거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야 그거 뭐 그 과거에 전례가 없는 걸 왜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례가 없으니까 벤처지. 세상에 전례 있으면 그게 벤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본질적으로 벤처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전례가 없는 일을 허용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업이 본능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자꾸 재단하려고 들어요. 내가 아는 사고로 이런 기업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기업은 내가 아는데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잔소리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잔소리 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진짜 시켜보면. 그래서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 성공한 거 우리가 본 적 있습니까? 태양광 같은 거 보세요. 뭐 하라고 잔뜩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번에 막 그 비오에 썰려 내려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사람 죽고. 그게 오만이고, 그 지적인 오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식인이니까 잘하라 라고 하는 게 이 한반도의 오래된 그 나쁜 생각하는 습성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특별히 우리 이 책에 써있는 이러한 좌파들 대표적으로 기업을 비판하는 사람들 말고도 일반적인 정서에 좀 많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우파라고 불렸던 정부에서도 그런 실수, 함정에 늘 빠지곤 했다. 그래서 지금 출자 총액 제한, 과거에 그랬던 많은 정책들이 사실은요 과거에 그런 정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좌파 정부에서 그게 심각하게 악화됐던 거죠. 지금은 거의 기업을 적대시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그 정치적으로 다시 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테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가려면 좀 더 자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경제를 민주의 개념으로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자유화, 경제 자유화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 물론 정치도 자유화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유라는 개념을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해하고 그 자유가 누군가 어떤 권력 또는 그런 특정인 그룹에 의해서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개별 기업들 그리고 개별 협력체들이 선택하는 자유여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기업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업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이고 그런 문화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협력 문화를 만들어낸 게 지금 재벌이라고 욕을 먹는 그러한 집단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하는 문화는 우리가 이미 세계 최고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BTS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새로운 방식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환경, 기존의 욕먹는 기업 말고서도 다양한 더 많은 자유를 우리가 허용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협력할 수 있는 자발적 협력 방식을 허용한다면 더 많은 자발적 협력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더 많은 자발적 협력에 의해서
화려한 문화가, 화려한 문명이 우리 사회에 더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메시지를 이 책이 잘 담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그런 메시지를 소화하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한다면 더 우리가 더 승리하는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그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래서 교수를 모시는 게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잡으면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윤 의원님이 꼭 하실 말씀이 하나 남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지방에 내려가실 휴가 계획인데 저 때문에 휴가를 변경했기 때문에 특별히 윤 의원만 발언 기회를 더 드리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오늘 이 질문을 못하고 가면 억울해서 집에 가서 잠을 잘 못 잘 것 같다 그러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그럼 저기 노 회장님 제일 먼저.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 뒤에 먼저. 예.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이제 질문은 아니고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두 가지 발언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용에 좀 아직 깊이 읽어보지 못했지만 책의 내용과 오늘 여러 패널 여러분들 주신 말씀에 200%, 300% 공감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제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아까 유니스 의원님께서 그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한 가지 코멘트 먼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병원 중에, 대학병원 중에 재벌 병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삼성, 그리고 현대, 이제 아산병원이 있죠. 저는 그 병원들 볼 때마다 만약에 미국에 마이크로소프트 병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느낌일까? 애플 병원이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IBM 병원이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또는 GM 병원. 꼭 있어야 되는 병원들은 아닙니다. 이제 대기업이 만든 대형 병원들이 이제 긍정적인 것을 갖고 온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것도 갖고 올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료 분야에도 병원 산업에도 진출할 만큼 이제 너무 많은 부분에 진출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대기업들도 좀 더 집중이 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이를테면 이제 제가 의료 입장에서만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재벌이 잘하고 있는 것, 또 우리 아까 윤실 누가 최승로 원장님이셨던가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군요. 네. 너무 좋은 지적이고, 그러나 동시에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또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조금만 좀 첨언됐더라면 좋았겠다는 바람을 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지금 오늘도 이제 전국의 전공의 파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셨지만은 의료 분야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많이 훼손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만큼 민감하게 못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료 정의 또 의료 분야의 자유는 이제 선택권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즉 최고의 의료 치료, 환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냐, 혹은 평균적 치료를 받을 거냐, 경제적 치료를 받을 거냐, 최선의 치료를 받을 거냐, 이것을 이제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그 환자에게 주어진 옵션이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 평균적 의료 또는 이제 경제적 의료만 선택권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이것을 잘 모르시죠.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의료계가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분야이긴 한데, 지금 이 의사들이 투쟁하고 있는 것, 대정부 투쟁하는 것에는 이런 백그라운드, 지금의 이 정부의 특히 이제 문케어 같은 것은 의료 정책이 이제 경제 문제처럼 좌파 의료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의대 증원 문제 또 이제 뭐 한박 차벽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인 문제로 올라와 있지만 지금 의사들이 하는 투쟁의 가장 밑에 깔린 것은 사실은 이제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가치 투쟁이고 그것은 이 경제 분야에서의 정치적 관점의 차이에 의한 그런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좀 위험하지만 저는 이것이 정규재 주필님의 이것이 진짜 교양이다 일기 수강생입니다. 많이 오셨고 두 번째 저는 유니스 의원님하고 달리 저는 서초 구민인데 윤 의원님과 달리 임대인입니다. 사실 이 11월 달 또 저희 마누라 이름으로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고민입니다. 나중에 윤 의원님은 따로 제가 뵙겠습니다. 잘 아시는 저를 만나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아파트 문제를 이게 죄송한데 사실 이게 이제 물고 물리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비서관 노영민인가? 그러고 또 그 5명이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 마누라 돼지기 혼나고 아마 보나마나 뻔합니다. 왜냐하면 잠실의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마 2주택이라 한 9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건 깡통이죠, 그죠? 전세금 받은 거 다 이미 날려먹었을 거고.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뭐 복잡한 얘기니까 이 잠김 형상에 대해서 윤인 의원님 잘 알지만 옛날부터 노무현 때부터 이걸 편하게 팔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 항상 얘기했는데도 뭐 알면서도 못해요 이 양반들이. 그 다소 뭐 두석에 나이 저도 한 67이 됐지만 벌써 그 살아온 과정에 처음부터 집 가지고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어영부영 하다 보면 한 두세 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죄인한다고 해서 그걸 적당히 팔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70몇 불이 양도에서 누가 팝니까? 자, 그래서 그건 뭐 말할 필요 없고 내년 서울시장에 이제 우리가 보수가 저도 보수입니다. 어떻게 할 것일까?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내후년 때 둘 다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죠, 그죠? 찾아올 거라고 믿고 저도 열심히 해보겠지만 걱정은 됩니다. 만일에 찾아와서 집권을 하면 윤희숙 의원님 이게 그런대로 잘 풀릴 것인지 소위 일본말로 나가리가 될 것인지 만일에 그렇게 못 찾아왔을 때는 얘들이 지금 2+2에 2+2 또 어느 미친놈이 저기 낸 것처럼 영원히 뭐 끝까지 간다. 또 4% 하라더니 또 2% 하겠다.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발 국회에 계시고 다 여기 있으니까 제발 좀 찾아와서 쟤도 좀 정신 나간 사람들 좀 돌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윤희숙 의원님이 만일에 우리가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한다 하더라도 국회는 아직까지 3년 남았잖아요. 4년을. 그런 문제. 그래서 혹시 윤희숙 의원님 대책이 있는지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제가 이런 반기업 말고 경제 자유를 위해서 중요한 현안이 뭐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정치적 메시지로 가공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뭐 며칠 워크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두 분 결국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제가 요약을 드리고 질문을 받으셨고 본인 할 얘기도 있으시니까 윤 의원님한테 마지막 마이크를 드리고 시간은 2분. 근데 시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2분만 맡겼다고 그래서 선착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정 시간에 한 20분이 지나서요. 그래서 윤 의원님이 마무리해 주시고 아쉽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 질문해 주신 건 뭐 제가 아직 뭐 너무 병아리라 저는 사실 전문가로 영입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참 다들 부러워하는 서초구의 공천을 받아서 정말 너무 저한테 과분한 그 지역구를 받아서 그 큰 걱정 없이 당선이 됐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보통 때 정기정 선생님 방송을 보면 저 말씀에는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샌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샌델이라는 사람이 가진 그 대표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공동체주의라고 이제 보통 분류를 하는데 그 공동체주의라는 게 이 부상한 것이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학자들이.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부자들이 잘난 척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더 잘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시장이 잘 굴러가려면 재능과 성실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시장이 그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거기 완전 동의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와 시장을 믿고 그런데 문제는 재능이 없거나 또는 재능이 있어도 꽃 피울 기회가 없었거나 또는 성실을 어릴 때 배우지 못한 아이들 그건 다 사실 모든 아이들은 살아가는 방식도 가정 환경과 그 동네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메리토크래시라고 하는 것이 그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원리지만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가장 뛰어난 일을 하고 그런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를 우리 모두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사람들이 그 자신의 뛰어남을 100% 자기가 잘나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회가 훨씬 더 굴러가기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이냐면 우리가 벌써 4년 됐나요? 촛불 때를 보면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후로 지금 사회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근데 그 4년 전에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상황이 굉장히 에스컬레이트 되는 과정을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고 배제되고 있다라고 느낀 사람들의 분노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저는 그때 당시에 보수 정권 9년이 그걸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표출될 수 있었던 건 단지 최순실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 그리고 보수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상당히 믿어요. 아까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얘기하셨을 때 가장 부자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는 것을 비난할 권리는 아무도 없지만 그걸 비난하는 거는 이상하지만 그 부자가 그 돈으로 자기가 그걸 사서 가장 재능 있어 보이거나 재능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대여를 해준다면 그런 모습을 사회에 보인다면 그 사회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자기 자식을 저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자들을 많이 본다면 그게 바로 체제를 유지하는 그 비용이자 투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무식한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선명성을 우리 머릿속에 계속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이렇게 제가 잘 표현은 못하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샌델이 왜 하버드에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의 그 강의가 유튜브에 다 올라 있거든요. 그거는 하버드에서 완전히 그냥 공짜로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하는 걸 보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이들한테 계속 주입시키고 싶어 하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너네가 여기까지 왔고 너네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건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너네는 정말 위너다. 위너인데 제발 그게 네가 다 잘나서라고 100% 잘나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학기 내내 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그런 식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잘 못하는 일이지만 조금 여유를 갖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약간 건방진 말씀이었습니다, 이사님. 네, 질문도 많으실 거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텐데 오늘 기대되는 것은 많은 책이 앞으로 나올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도 아까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경제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막 한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 나는 왜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제가 건방지 거기에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디지털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시대 흐름이나 환경 변화에 우리 사회가 못 따라가고 너무 화석화된 80년대 주입된 생각, 70년대 주입된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청년과 제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화두는 청년과 기성세대 간의 대화의 문제고 아까 위너와 루저들 간의 인식의 갭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문제도 책을 쓰고 있고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데 어떻게 우리는 퍼미션리스 이노베이션을 할 수가 있겠냐. 정부의 허락을 없이 사회가 이노베이션을 수용할 수 있을 건가 뭐 이런 것들은 저를 계속 잡고 있는 화두고 또 제가 한 3분의 2 이상씩 써놓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왔던 것들을 다른 분들도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책이 잘 팔리면 열심히 용기를 내서 그 책들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던 여기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distinguished guest speaker 또 자리에 앉아 계신데 대한민국에서요 의원님이 앉아 계신데 발언 기회를 한 번도 안 준 이런 모임이 아마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시간을 오버해서 그렇고 여기 유튜브 대표님도 많이 계시고 뭐 다 계신데 양해를 해 주실 거로 알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